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2021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에 참여해주신 청소년 여러분들, 잠시 후 아카데미의 첫 시간 수업이 시작됩니다. 저희 총 4차 실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그 첫 시간 8월 13일 1교시가 10시부터 곧 시작이 됩니다. 1분 전이고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어리다고 알고 보니 10대 CEO 그들의 창업 이야기를 옆에 계신 황동명 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사님 한번 목소리 들려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지금 잠도 덜 깼을 텐데 이렇게 수업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수업, 재밌는 수업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여러분들. 네, 저희 모니터링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호응을 주시면 저희가 더 힘이 나서 좋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수업 시작 전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안내 드릴게요. 자, 아이디는요, 여러분들 이름, 학교, 학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모니터는 켜주시고 카메라는 켜주시고요. 음소거는 해제해 주셔야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업 진행 중에 궁금한 질문들은 언제든지 카톡 채팅창이나 저희 줌 채팅방을 활용하셔서 해주시면 되고요. 손을 흔들어 주신다거나 춤을 추셔도 저희가 딱 눈에 띄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출석 체크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출석 체크를 일괄적으로 하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시가 넘었고요.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수업은 실시간으로 유튜브로도 함께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줌 참여가 힘든 친구들은 유튜브로도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댓글이나 카톡 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출석 체크 하는데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PT 자료 파워포인트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케이.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반갑습니다. 직접 얼굴 만나 뵙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하면 참 좋겠지만 방학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힘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맞습니다. 각자 떨어져서 수업을 하고 있는 점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수업을 하진 못하지만 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50분 동안 지루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 미래에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누군지 소개부터 좀 해야 되겠죠. 네. 자,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실 거고 지금은 스마트폰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수업 중이니까 나중에 수업 끝나고 네이버의 녹색 창에 황동명이라고 선생님 이름을 딱 검색을 해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딱 뜹니다. 선생님, 저 사진과 선생님 동일 이름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 사진을 봤을 때 누구 닮은 것 같아요? 학교에 수업을 가다 보면 학생분들이 요즘 유행하는 인기 좋은 트로트 가수 영탁을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정이란데요. 채팅창에. 쌤이 3년 전에 찍었던 사진이라서 지금보다 조금 더 어리고 젊을 때 사진입니다. 자, 그리고 쌤 소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쌤이 이제 82년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보다는 조금 동생일 수도 있고 아마 비슷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사실은 20살 때, 20대 때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중간에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직업을 보시면 글로벌 TNT 대표이사라고 나와 있죠. 대표이사가 뭘까요? 한 기업의 책임자가 아닐까요? 그렇죠. 네. 쉽게 생각해서 네. 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장. 그래서 조그만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책들도 여러 권 좀 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과 관련된 밑에 도서가 대표님이 직접 저서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쓴 책들이죠. 많이 팔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초등학생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면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책들이고, 그래서 이제 창업과 관련된 내용들로 쌤이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으로 창업에 대한 꿈과 희망 그리고 비전을 심어드리고자 이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재미있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창업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 수업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PT 다시 한번 넘겨보도록 PT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면서 나는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선생님 PT에 나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채팅창 제가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모니터링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강사님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황동영 선생님이 하고 있는 사업 장사는 과연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지금 무역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무역이 뭘까요? 무역이 뭔가 물건을 사고 팔고 뭐 그런 건가요? 그렇죠, 맞죠. 무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국내에 판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을 해외로 가지고 가서 해외에서 판매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저희와 같은 무역회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보시면 선생님은 지금까지 20살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어요. 아마 이미 여러분들 중에서 비행기를 타본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으실 건데 그렇죠.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비행기 타본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난 손 타봤다. 선생- 코로나로 사실 타고 싶은데 맞죠, 많은 못하죠. 친구들 손을 드는데 선생님. 쌤은 어른이 돼서야 20살이 넘어서야 비행기를 처음 타봤어요.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봤는데 지금까지 선생님이 한 15년 정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총 20개국 전 세계 나라가 몇 개나 있는 줄 아세요? 감이 안 오네요. 전 세계 나라가 약 한 200개 정도 있는데 어. 그 중에 선생님은 한 10분의 1 정도를 갔다 와봤어요. 그리고 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해외 출장을 다녔거든요. 그때 쌤이 이제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들. 그래서 뭐 이탈리아에 가서 저희 거래하는 이제 거래처 친구랑 찍었던 사진, 그리고 태국에서 찍었던 사진, 그리고 중국에서 찍었던 사진. 이게 전 세계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무역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쌤처럼 해외를 다니면서 네. 많은 견문도 넓히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창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창업에 대한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들이 했으면 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20살 때부터 저렇게 외국을 왔다 갔다 하신 겁니까? 그렇죠. 20살 때 처음 해외여행을 다니고 진짜 이제 제 일을 위해서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했던 건 25살 때부터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럼 20살 때부터 견문을 넓히시고 그렇죠, 다섯 그렇죠. 살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창업을 하셨네요. 그렇죠. 창업을 해서 내가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된 거죠. 자, 다음 PT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무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창업을 했거든요. 무역이 그때 당시에는 뭐 인터넷 쇼핑몰도 한참 이제 성장할 시기였고 해외에서 괜찮은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 인터넷 쇼핑몰에 팔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쌤은 무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창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PT 보이시죠? 이 자료가 이 그림이 네네. 2000년도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 몇 년생이죠? 이 친구들이 지금 한 2000, 초등학교 4, 5, 6학년이니까 2010년 2009년 9년 8년도 네, 뭐 여러분들이 그런- 2008년도 9년도 네. 오케이 10년도 네, 그러네요. 자 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딱 10년 전이에요. 아, 좋아요. 이렇게 적극적인 소통. 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딱 10년 전에 보면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 1위부터 10위까지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고 제일 성공한 기업의 1위부터 10위까지인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1위는 어딜까요? 코카콜라라고 적혀 있네요. 선생님도 좋아하고 우리 민지쌤도 맞습니다.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패스트푸드에는 반드시 코카콜라가 그렇죠. 있어야죠. 치킨에는 맥주가 아니고 치킨에는 콜라죠. 네네.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하는 회사인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줘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하는 회사일까요? 어떤 답이 나요? 컴퓨터. 오 맞아요. 서준이 컴퓨터. 맞아요. 구글. 오케이. 네. 잘 아시네. 네. 소프트웨어 나왔어. 어. 소프트웨어 나왔어요. 박수. 자. 문서 작성 윈도우. 맞아. 네. 오 되게 잘하신다. 역시. 어, 마이크로소프트는 뭐냐면 컴퓨터가 돌아가게 하는 컴퓨터 빌 게이츠. 안에 오 되게 엄청 잘하시네. 소프트웨어.
컴퓨터가 돌아가게 하는 안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빌 게이츠 회장으로부터 회장도 있고요. 여러분 윈도우즈, 뭐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죠. 근데 그 밑에 있는 IBM은 아마 모를걸요. IBM 뭔지 아세요? 친구들 IBM 뭔지 아는 친구 혹시 계세요? 채팅 남겨보세요. 콜 몰라요? IBM은 잘 모를 거예요. 뭐 어떤 회사인가요? 자, IBM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 대부분 모니터 보세요. 어떤 거 많이 써요? 뭐 델, 삼성, LG 맞죠? 이런 게 많죠. 지금은 거의 대부분 컴퓨터를 삼성, LG, 도시바, 뭐 델, 애플 이런 회사에서 만들지만 예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컴퓨터를 판매하고 상업용 컴퓨터를 제일 먼저 생산했던 회사가 IBM이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말 그대로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였죠. 그리고 밑에 있는 GE는 여러분들이 아마 모를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GE는 지금 삼성이나 LG처럼 TV, 냉장고, 세탁기 이런 가전제품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던 미국 회사. 그리고 밑에 인텔을 아셔야 돼요. 인텔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인텔은 아셔야 돼요. 인텔은 뭘까요? 인텔 아시는 친구에서 인텔은 컴퓨터. 컴퓨터. 맞아요. 컴퓨터 잘 아는데 조금만. 컴퓨터웨어. 좋아요. 인텔은 뭐냐면 컴퓨터의 CPU라고 하죠. 우리 몸으로 치면 머리, 컴퓨터의 두뇌를 브레인을 담당하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인텔입니다. 하드웨어. 하드웨어. 오, 현중이. 맞아요. 네. 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노키아는 핸드폰? 절대 모를 거. 어떻게 알았어요? 저는 좀 선생님은- 많이 들어봤어요. 노키아. 선생님은 아마 쌤과 비슷한 옛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우리 요- 아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모르죠. 같아요. 학생들은 지금 학생들 핸드폰 다 뭐 쓰세요? 삼성, 뭐 애플, LG 네. 쓰시죠? 이게 스마트 폰이라고 대답한 일본 회사. 있어요? 3535. 좋아요. 핸드폰 파는 곳? 노키아는 우리 옛날 2G 있죠. 2G 핸드폰. 아. 우리 응답하라 1998 드라마 같은 거 보셨죠? 거기 네. 보면 폴더폰 같은 거 쓰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탁 접어가지고. 그거를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생산했고 제일 많이 팔았던 회사 중에 하나가 노키아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포드는 자동차 회사, 밑에는 디즈니.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죠? 네 맞아요. 만화도 많이 애니메이션. 나오고, 캐릭터도 나오고,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여러분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네. 햄버거 1등과 지금과 1등과 9등이 쿵짝이 잘 맞는 궁합이죠. 환상의 궁합이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ATT는 이제 통신회사 이렇게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을 봤더니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들도 있는데 모르는 기업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기업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게 재밌거든요. 한번 영상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 기업들이 어떻게 순위가 바뀌고 어떤 기업들이 새롭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10등에서 9등으로 뛰어오른 기업이 있어요. 뭘까요? 구글이죠. 구글이 딱 뛰어올랐어요. 보이시죠? 2008년도에 구글이라고 하는 기업이 갑자기 순위 밖에서 10위에서 9위로 뛰어올랐는데 지금부터 이 그래프의 변화 추이를 잘 보세요. 또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난이 아니죠. 자, 다시 들어보세요. 지금 보시면 또 해성과 같이 새로운 기업이 나타났어요. 뭐가 튀어나왔습니까?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플레이해서 보도록 할게요. 맞아요. 지금 구글과 애플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죠. 완전 성공이 났어. 2014년도. 우리나라 성공이 나를 이길까요? 질까요? 굉장히 궁금해지죠. 자, 아마존도 맞죠?
너무 재밌네요 이거. 1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기업의 순위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딱 특이점이 있어. 1등, 2등, 3등이 원래는 예전에는 코카콜라와 마이크로소프트, IBM이었는데 지금은 애플과 구글, 아마존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 이 부자 기업 1, 2, 3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 2, 3등 전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기업 1, 2, 3등의 공통점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 1, 2, 3위의 공통점. 온라인. 상우는 전자, 소프트웨어, 디지털, 인터넷. 또 뭐가 있을까요? 언택트. 오, 온라인 사이트. 똑똑하다 우리 아이들. 인터넷 좋아요. 자, 그러면 쌤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1, 2, 3위의 가장 큰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미국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렇네요. 1, 2, 3위가 미국 기업. 더 크게 보면 1, 2, 3, 4, 5등이 다 미국 기업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기업 바로 밑에 우리나라 삼성이 있어요. 참고로 박수 한번 쳐야겠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엄청 많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업들도 엄청 많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 기업 가치를 따져봤을 때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업 중에 거의 대부분은 미국 기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중국과 일본도 아니고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이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러네요. 그렇죠. 미국이나 중국이나 땅덩이를 비교해 보세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이 조그만한 인구에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는 게 얼마나 또 자랑스러운 너무 얘기입니까? 자부심이 으쓱으쓱해지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볼게요. 1, 2, 3등의 두 번째 특징은 또 뭘까요? 아까 전에도 여러분들도 다 많이 해주셨는데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 그렇죠. 그리고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1등과 2등과 3등의 기업들의 특징은 흔히 말하는 금수저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말 그대로 할아버지부터 물려받고 아버지로 물려받고 하는 기업들이 아니고, 보세요. 예전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코카콜라, IBM, GE, 노키아, 포드, 디즈니, 맥도날드 이런 모든 기업들이 이미 다 대대손손 그렇죠. 이렇게 내려오는 집안이라면 100년 가까이 혹은 10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부의 가람이가 자수성가 그렇죠, 한마디로 자수성가. 정리했습니다. 애플과 구글과 아마존의 창업자들은 CEO들은 회사를 만든 지 10년 전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자기의 힘으로 전 세계 최고의 1, 2, 3위 기업을 만들어낸 게 특징이라는 거죠. 거기도 또 네 번째 마이크로소프트도 빌 게이츠라고 하는 창업자가 만들어서, 지금은 기업이 만들어진 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창업가가 만들어서 전 세계 최고 부자 반열까지도 올랐던 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쌤이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금 시대에는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 부모님이 잘 살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이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얘기인 겁니다. 내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중에서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까 전에도 많은 정답을 주셨어요. 이 세계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컴퓨터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선생님이 돈을 잘 벌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돈을 잘 벌까요? 당연히 선생님이 잘 벌겠지. 쌤은 그렇죠. 어른이기 때문에. 네. 맞죠? 아이들 아직 경제 활동을 혹시 보는 사람 있나요? 못하니까. 네. 자, 그런데 앞으로 10년 뒤와 20년 뒤를 상상해 보세요. 10년 뒤와 20년 뒤를 상상해 보시면 선생님이 돈을 잘 벌까요?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까요?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잘 벌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인터넷에 최적화되어 있는 세대이며 컴퓨터와 디지털 그리고 스마트폰을 너무나도 잘 만지는 세대거든요. 맞아요. 시장도 훨씬 크겠죠. 그렇죠. 쌤 컴퓨터 잘 못하시죠? 네. 저도 컴퓨터 잘 못하고 스마트폰을 잘 못 만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줌도 활용해서 회의도 하고 수업도 듣고 하면서 이미 인터넷에 최적화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장했을 때는 선생님이나 여러분들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이 검은색으로 보여요? 자, 이제 PT
아까 말씀하신 흑수저와 금수저 그렇죠. 나왔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창업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슬픈 이야기지만. 흑수저셨습니까? 네, 맞아요. 선생님이 창업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학교를 다니는데 솔직히 용돈도 많이 받지도 못하고 대학을 다니면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데 금전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서 내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창업이라고 하는 걸 해서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설계해보고 내가 남들보다 더 성공했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선생님은 창업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많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업을 가지거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좋은 직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해서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식. 주식 잘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식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카데미 프로그램에도 주식 수업이 또 있습니다. 자, 코인 가자고 하는데, 자, 코인과 주식은 지금은 하지 말고 공부하셔서 여러분들 성인이 되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쌤이 빨간색으로 강조해놨죠. 창업이라고 하는 거죠. 쌤은 창업을 통해서 성공하셨어요? 지금 큰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금은 IT를 하라 하는데요. 맞아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그런 기업들 있죠. 1, 2, 3등의 기업들의 특징이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컴퓨터, IT, 인터넷, 스마트폰 기반이에요. 말 그대로 구글과 뭡니까? 애플과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전에 벌써 정답을 다 말하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한 기업들이에요. 4차 산업혁명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쌤이 한 번 더 강조해 드릴 거죠. 뭐 어떤 게 생각나세요? 스마트폰, IoT라고 하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해서 모든 사물에 인터넷이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우주 산업. 테슬라에서도 지금 우주 산업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한참 이제 투자를 하고 있죠.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들은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데 뭘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부탁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기업들 하면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 또 우리나라에 또 유명한 기업도 뭐 대기업들 뭐 있을까요? 뭐 현대, 맞아요. 또 뭐 또 있을까요? 나옵니다. LG. 맞아요. 제 애들이 더 잘 나오는데요. 역시 기아. 쌤보다 훨씬 네, 나은데. 그런데요. 저는 잠깐 멈칫했는데. 네. 자,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참 돈을 많이 벌고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들이 삼성, LG, 카카오도 현대, 나왔습니다. 기아, 카카오, SK가 네이버. 나왔어요. 자, 그런데 기존에 이런 우리나라에서 큰 기업들이 물건을 판매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물건을 판매했을까요? PT에 나오죠. 뭐 반도체, 스마트폰, 그리고 뭐 배, 조선업 맞죠? 맞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돈을 벌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 다른 큰 기업들은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고 이게 뭘까요?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기업들은 뭘 팔아서 돈을 벌어요? 애플은 예를 물어볼게요, 선생님께. 구글은 뭐 팔아서 돈 벌어요? 글쎄요. 맞죠? 네. 아마존은 뭐 팔아서 돈 선생님 벌까요? 저기 빨간색으로 컨텐츠라고 적어 놓으셨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애플과 같은 기업들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 인터넷 서비스. 그게 바로 이제 컨텐츠라고 하는 거죠. 플랫폼과 컨텐츠.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유튜브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라고 한 친구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김강빈. 너무 수준이 높은데 우리 네. 학생들이.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유튜브를 보잖아요. 네. 유튜브를 보면 또 뭐가 붙습니까? 광고가 붙어요. 그렇죠. 시윤이. 그 광고비가 누구에게 들어갈까? 구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수입. 그러면 구글은 공장도 없어. 만드는 물건도 없어. 그렇네요. 그냥 사람들이 놀 수 있는 플랫폼 유튜브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전 세계 60억 인구들이 와서 자기네들끼리 놀게 만들어주고 광고비만 받아가는 거예요. 맞죠? 이런 게 모두 다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려고 해보세요. 반도체를 만들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장비들과 공장들과 기술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맞아요. 우리 유튜브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컴퓨터만 하나 있으면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위에 있는 게
우리 구글이나 유튜브나 이런 기업들은 내가 더 많은 물건을 팔고 싶다 그러면 더 많은 서비스를 생산해주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 서버만 늘리면 되는 거예요. 저게 눈에 보이는 게 위에 있는 게 다 컴퓨터 네네. 서버거든요. 작은 공간에 컴퓨터 서버만 계속 늘리면 무한대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에서 차를 더 많이 팔고 싶다. 네. 삼성에서 핸드폰을 더 많이 팔고 싶다. 그럼 뭘 늘려야 될까요? 공장을 계속 신설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 밑에는 공장이에요. 네. 아, 저렇게- 땅이네요, 땅. 그렇죠. 저 비싼 어. 땅을 사가지고 저 비싼 너무 땅에다가 비교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기업 가치고 똑같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저렇게 투자되는 거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자산은 뭐다? 플랫폼과 또 중요한 거는 컨텐츠. 플랫폼 안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플랫폼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든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그게 곧 돈이 되는 시대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희망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그건 뭐다? 컨텐츠. 그렇죠. 구글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 안에 나의 컨텐츠를 넣어서 그걸로 성공하는 거예요. 예전에 보세요. 여러분들 하는 친구들 많대요. 벌써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1, 2학년 때 집에서 게임하고 있으면 엄마들이 뭐라고 합니까? 등짝 막 때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놈 새끼. 그렇죠. 아니면 뭐 카메라 켜놓고 혼자 막 쓸데없는 말 떠들면서 동영상 찍고 있으면 엄마들이 뭐라고 해요? 얘가 정신이 나갔나면 때리죠. 근데 요즘 보세요. 카메라 켜놓고 정신없는 소리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 맞아요.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업들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잘 하고 있는 뭔가 특성을 가지고 나의 장점을 잘 살리면 여러분들도 그 컨텐츠로도 충분히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또 보도록 할까요? 그럼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참 이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전문성 있게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창업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기본적으로 산업혁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몇 번 있었을까요? 쌤이 지금까지 산업혁명은 몇 번 있었을까요?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3차까지 있었겠죠. 그렇죠. 세 번의 혁명이 있었고 네. 지금 네 번째 혁명이 이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혁명이란 뭘까요? 혁명. 뭔가 시대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거? 정확합니다. 네. 자, 혁명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큰 변화를 우리는 혁명이라고 해요. 살짝 바뀌는 건 변화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극단적인 얘기지만 선생님이 다음 날 내일 헤어스타일을 조금 바꾸고 왔어요. 그랬더니 다른 여자 쌤들이 선생님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셨네요, 좀 변신하셨네요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네. 근데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잠수를 타버려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성형수술을 전부 다 해버리고 왔어요. 딱 다른 나타나더니 사람이 되어. 그렇죠. 이거로 쌤 이거 혁명인데요. 얼굴이 혁명했네요. 얼굴이 혁변했네요.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건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큰 변화를 우리는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정해버리면 사람들이 혁명이라고 하죠. 요즘은 수술할 필요 없이. 자, 그러면 1차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혁명이 한번 있을 때마다 인간의 삶이 정말 획기적으로 편리해지고 좋아졌지만 또 뭐다? 이 혁명을 활용해서 뭘까요? 혁명을 활용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인 겁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됐을까요? 자, 1차 산업혁명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1차 산업혁명이 있었겠죠. 1차 산업혁명은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이거든요. 100년 전에 최초로 기계가 만들어지면서 1차 산업혁명이 나타난 겁니다. 1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나타나게 됐냐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견되면서 방직기. 와우. 친구들 너무 똑똑하다. 방직기라는 방직기를 단어를. 알았어요.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원래는 옛날에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옮기거나 할 때 누가 옮겼을까? 동물? 맞죠? 응. 말이 옮기거나 소가 옮기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직접 끌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게 제임스 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견하면서 증기기관차, 증기자동차가 만들어지면서 사람이 옮기는 걸 기계가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방직기도 말했죠. 기계가 사람이 할 일을 대신해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덜 적게 일을 하고도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돈을 벌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이런
증기기관을 발견해낸 사람들, 증기기관을 가지고 자동차나 방직기나 기계를 기계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부자 기업들 중에서도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업을 해서 돈을 벌었던 기업들이 아직도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나가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1차 산업혁명의 포인트는 뭐다?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아저씨 누군지 다 아실까요 혹시? 네, 에디슨이네요. 맞아요. 발명왕 에디슨이라고 하죠. 네. 2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뭐냐면 많은 친구들이 딱 토마스 에디슨. 오, 윈전을 많이 읽으셨네. 플레임까지. 그렇죠. 선생님은 토마스 성을 몰랐는데. 자, 그러면 2차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증기기관이었어요. 2차 산업혁명은 뭘 만들어서 전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민지 쌤의 네. 수준을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떨리네요. 전기는 네. 발명일까요? 발견일까요? 발견이죠. 그렇죠. 네. 학생들도 보죠. 발견. 여러분들, 발명은 없는 걸 새롭게 만들어내는 게 발명이고, 발견은 전기라는 게 이미 사실 있었어. 맞아. 근데 인간이 몰랐는데 그걸 이제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한 사람은 아니지만 전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전구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축음기라든지 이런 또 상품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 세계 최고의 또 기업가 중에 하나. 에디슨이 또 회사를 만들어서 많은 제품들을 판매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또 불을 이룬 유명한 발명가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불을 쌓았던 창업가이기도 한 거죠. 자,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볼까요? 3차 산업혁명은 그럼 뭘까요? 자, 그러면 다시 복습해 볼게요.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키워드였어요. 2차 산업혁명은 전기였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이제 뭘까요? 컴퓨터예요. 말 그대로 컴퓨터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이 컴퓨터로 모든 업무를 보고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빌 게이츠, 인터넷. 그런데 이런 빌 게이츠도 보세요. 컴퓨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야. 컴퓨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줬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빌 게이츠가 만든 프로그램을 다 쓰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워드나 파워포인트나 윈도우라든지 컴퓨터 켜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윈도우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은 빌 게이츠가 만들어 놓은 그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다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빌 게이츠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겠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아야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자, 4차 산업혁명 하면 빨간색으로 딱 돼 있죠. 네. 자, 4차 산업혁명이 언제부터 일어났냐면 저희들이 봤을 때 일단 이렇게 경제학을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4차 산업혁명은 2006년도 정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통 사진만 보고 애들이 바로 스티브 잡스. 그렇죠. 오, 저 정리를 다 해줬네. 네. 동현이는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을 딱 처음으로 개시를 하진 않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처음으로 많은 돈을 벌었던 창업자가 누구냐면 바로 애플의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죠. 자,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의 여러분들 특징을 쌤이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대부분 우리나라 삼성의 경쟁 회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삼성은 애플이라고 생각하죠. 맞죠. 네. 자, 애플의 경쟁 회사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애플도 과연 삼성을 경쟁 회사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그런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 삼성은 뭘까요? 애플을 경쟁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애플은 삼성을 경쟁 회사로 생각하지 않아요. 애플은 누구를 경쟁 회사라고 생각하냐면 구글을 경쟁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선생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잘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애플의 애플에서 주로 판매하는 주력 아이템이 뭐가 있어요? 밑에 적어놨죠? 컴퓨터, 휴대폰, 아이패드.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제 주력 상품들입니다. 이건 하드웨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삼성 핸드폰을 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삼성 핸드폰을 쓰는 친구들은 쌤 핸드폰 뭐 쓰세요? 네, 저도 삼성 씁니다. 저도 쌤도 삼성 쓰거든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싶어요. 삼성에서. 맞죠? 네. 어디로 들어가세요? 구글로 들어가요. 맞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써요. 삼성은. 맞아요. 맞죠. 그리고 삼성 핸드폰은 기본적인 프로그램 자체가 구글 거예요. 그럼 삼성이 핸드폰을 하나 팔 때마다 구글에서도 돈을 버는 거예요. 물건 파는 건 삼성이지만 삼성 핸드폰이 하나 팔릴 때마다 구글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볼게요. 애플 핸드폰 쓰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애플 핸드폰은 어플리케이션을 어디서 다운받을까요? 앱스토어. 애플에서 제공하는 앱스토어를 써요.
그리고 앱스토어. 여러분들 그리고 애플에서 만든 애플 맥 컴퓨터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맥 컴퓨터에 들어가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거 안 써요. 어디 거 쓸까요? 애플 거 다 씁니다. 그래서 삼성과 애플의 차이점은 뭐냐면 삼성은 그럼 두 개가 호환이 안 된다는 거네요. 안 되죠. 따로따로 놀잖아요. 그래서 애플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요. 자, 그래서 삼성은 하드웨어만 만드는 회사예요. 말 그대로 아까 보였잖아요. 공정을 계속 만들고 맞아요. 직원들을 계속 뽑아야지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회사인데 애플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애플은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뭘까요? 그냥 사람들에게 투자. 그렇죠. 밑에 깔아놓고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프로그램을 쓰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떻게 돈을 더 많이 버는 회사예요. 그래서 구글의 목표는 삼성을 이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 핸드폰 판매량은 삼성이 애플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삼성을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고 뭘 이기는 거 구글을 이기는 게 목표인 거예요. 구글을 완전히 잡아먹어버리는 게 애플의 목표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전에 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미래를 장악하는 건 뭐다? 컨텐츠라는 얘기입니다. 컨텐츠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미래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또 보도록. 그럼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이고 애플에서 주력으로 팔고 있는 하드웨어는 뭐가 있다? 컴퓨터, 휴대폰, 아이패드와 같은 제품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위에 플러스 알파로 삼성이 하지 못하는 뭐 컨텐츠와 소프트웨어까지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애플의 장점입니다. 자,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항상 가슴에 딱 묻고 사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명언, 바로 전 세계 최고의 기업가 중에 한 명인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우리 형님이 큰형님이 하셨던 얘기.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하기 좋은 시기라는 거죠. 옛날에는 내가 성공하려고 하면 집에 돈도 많아야 돼, 땅도 있어야 돼, 맞죠? 직원들도 많아야 돼. 금수저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었다면 맞죠? 근데 지금은 뭐만 있습니다. 컴퓨터만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있고 컴퓨터만 있더라도 누구나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빌 게이츠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태어날 때 가난한 건 본인의 탓이 아니지만 죽는 순간 가난한 건 본인의 탓이라는 얘기인 거죠. 말 그대로 태어날 때 가난한 건 어쩔 수 없는 나의 운명이지만 노원이 받아 적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죽는 순간 만약에 내가 관에 들어가기 전에 가난하다, 그건 여러분들의 탓이지 남 탓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력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컨텐츠로 성공해서 큰 돈을 버는 창업가가 생길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20년 뒤에 정말 성공한 창업가가 됐다 그러면 옛날에 황동영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영감을 받아서 창업했어요 해서 꼭 선생님 찾아서 맛있는 소고기 한번 사줘야 됩니다. 자, 약속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하는데 우주.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인류에서 내가 직업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도 창업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앞으로 사라지는 직업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맞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너무 편해졌죠. 네. 뭐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고 뭐 맞아요. 이렇게 영상으로도 회의를 하고 얼마나 좋아요. 로봇이 다 한대요 동현이. 그렇죠. 로봇이 다 하고 컴퓨터도 다 하고 뭐 경찰관도 차려주고 맞아요. 다 사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볼게요. 무인자동차 좀 보이시죠? 저희 구글에서 만든 무인자동차인데 저런 무인자동차가 만약에 도로를 다닌다. 저 무인자동차가 지금 도로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안 다닐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다니고 있죠. 있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무인자동차가 상용화 법안이 통과돼서 다니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100% 무인자동차는 아니지만 반자율 자동차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우리 삼성이나 현대나 기아에서 만든 자동차들도 요즘은 고속도로에 반자율로 타고 주행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무인자동차가 앞으로 최소 3년이나 5년 안에는 우리나라의 도로에서도 다 무인자동차가 다닐 거예요. 무조건 다닐 거예요. 자, 그럼 이 무인자동차가 다니면 어떤 직업들이 사라질까요? 방금 다 얘기했어요. 운전기사, 택시기사, 네. 뭐 버스 기사는 다 사라질 거라. 그렇죠. 또 면허를 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운전학원 강사쌤들도 다 직업을 잃겠죠. 대리기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견도 다 정답인데 또 추가로 혹시나 사라지는 직업이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볼게요. 보시면 버스 기사, 택시 기사, 운전 기사분들, 대리운전 기사분들 당연히 사라져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은 왜 사라질까요? 고장이 많이 안 나겠죠? 사고가 안 나요. 아, 왜냐하면 사고가 안 나. 무인 자동차가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인간이 운전했을 때 확률보다 0.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운전할 때는 사고가 잘 나거든요. 맞아, 사실은 사람이 실수를 하니까. 사실은 어저께도 저희 아내가 제 차를 쥐어박아서 그렇구나. 차가 지금 공장에 들어가 있어요. 아, 너무 그랬구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기계가 운전하고 컴퓨터가 운전을 하면 사람보다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줄어드는 거. 그러면 정비 공장에서 사고가 나야지 차도 고치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 텐데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 사고가 안 나니까 보험회사 직원분들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맞네요. 사고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 뭐 기계가 컴퓨터가 알아서 전부 다 운전을 하고 신호를 다 지키고 교통 경찰관 분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교통 안내할 필요도 없고 사고도 안 나고 그럼 교통 경찰관들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 공장의 직원분들, 보험 설계사분들, 그리고 또 심지어 운전을 가리키는 운전학원 강사분들도 직업을 다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무인 자동차 하나가 만들어진다 하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직업들이 한순간에 직업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최고의 부자들을 볼까요? 우리나라 현재 최고의 부자들을 보시면 여러 기업가들이 지금 말 그대로 우리나라 1등에서 5등까지 기업들의 순인데 지금 현재 눈에 띄는 데가 어디냐면 카카오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세요? 카카오. 여기서 보시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딱 우리나라에 뭘까요? 구글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넥슨은 잘 아시죠? 넥슨 많은데요, 여러분들. 게임 회사죠? 맞아요. 맞죠? 그리고 삼성 이재용 아저씨. 그리고 스마일게이트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기도 게임 회사예요. 다 게임 회사예요. 그래서 보시면 야, 안다 애들이 게임을 잘 하시는구나. 좋아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보세요. 1, 2, 3, 4, 5등 중에서 금수저는 누굴까요? 저기서 삼성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삼성만 금수저고요. 1위에 셀트리온이라고 하는 회사도 있는데 저거는 제약회사거든요. 맞아요. 저 아저씨도 창업한 지 20년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선생님이 엊그제 가져온 뉴스인데 얼마 전에 뉴스를 제가 3일 전에 뉴스를 봤거든요. 네. 3일 전에 뉴스를 봤는데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부자가 누구냐면 카카오를 만든 저 삼촌이 저 아저씨가 부럽다. 전 세계 그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래요. 삼성보다 더 부자예요, 여러분들. 이야. 자, 보세요. 15조면 15만 원도 아니에요. 쌤은 15만 원도. 15조면 공이 몇 개예요 도대체? 아마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 써도 15조를 다 쓰지를 못할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 카카오 김범수 대표라고 하는 분이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가인데 카카오가 생긴 지 얼마나 됐을까요, 선생님? 10년은 안 됐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렇구나. 카카오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지 다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2G 핸드폰을 썼잖아요. 네네. 2G 핸드폰을 썼는데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쓰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 2G 핸드폰 쓸 때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릴 때는 문자로 다 주고받았잖아요. 맞아요. 문자 한 통 보낼 때마다 여러분들 얼마인 줄 아세요? 문자 한 통 보낼 때마다 얼마였을까요? 기억도 안 나네. 20원, 30원 했거든요. 아, 그래서 20원 안다. 와 문자 한 통에 20원, 30원 하는데 네. 한 달 내내 친구들하고 문자 주고받다가 문자값만 10,000원, 2만원씩 나왔어요. 맞죠? 네. 그런데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스마트폰과 2G 핸드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2G 핸드폰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되지만 스마트폰은 인터넷이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채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안 써도 실시간으로 채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걸 그냥 컴퓨터 하나 가지고 저 김범수 대표님이 그냥 만든 거야 그냥. 맞아요. 코딩을 배워서. 생각 하나만 가지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걸 어디다 플레이 스토어라든지 앱 스토어에다가 올린 거야 그냥.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대박.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올린 거야. 올렸는데 그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쓰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맞아. 처음에 이런 얘기를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래요. 그래요? 돈 벌려고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스마트폰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 참 편하겠구나 싶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편리함을 위해서. 그거 올렸어. 맞아요. 올렸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고가 붙으니까 자기가 돈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뭐지? 하고 깜짝 놀랐던 거지. 그렇게 이제 카카오톡으로 시작을 했던 이 김범수 대표가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잘 보세요. 맞아요. 2006년도에 카카오톡을 만들었어. 2010년도에 카카오톡을 처음 시작했다가 아. 카카오 기프트. 선물 주는 거, 그죠? 요즘은 선물 포장해가지고. 저도 그래요. 다 그냥 모바일로 주잖아요. 맞죠. 우리. 예, 쿠폰도 주고 선물도 주고. 저희 때는 친구 생일 되면 공책하고 연필하고 지우개하고 어느 때예요 그때는. 포장해서 막 주고 했는데 요즘 그래주면 싫어한다면서요. 맞아요. 전부 다 뭐 맛있는 되게 다 카드 쿠폰이고 쿠폰 맞아요, 같은 거 다 맞아요. 기프트콘 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카카오 기프트라고 하는 걸 또 만들어서 사람들이 가상으로 선물을 또 주고받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갑자기 카카오톡이 확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임이었어요. 게임. 카카오 게임을 2012년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내에서 막 만들어 애니팡. 여러분들 아마 애니팡 모르실 건데 전 좀 했어요. 저도 했어요. 애니팡을 막 열심히 했단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그리고 은행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걸 얼마 전에 뱅크도 상장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톡이 채팅 사이트로 시작을 해서 자동차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톡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은행, 게임, 모빌리티 사업까지도 하고 있는 거죠. 카카오톡 처음에 뭘로 시작했다? 채팅이지만 지금은 주력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업이 은행, 게임, 모빌리티는 뭘까요? 우리 탈 것, 택시, 대리운전 이런 것들이 있죠. 렌트카 이런 게 안 하는 게 모빌리티.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카카오의 생태계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카카오를 맞아요. 쓰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루라도 카톡 끊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못하죠, 못 살죠. 지금 여기 들어올 때도 다들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함께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네.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아싸, 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가요? 자, 그래서 앞으로 미래가 우리도 카카오톡의 김범수 대표 같은 분이 될 수도 있고, 맞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마크 저커버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요구하는 기업가의 정신은 뭐가 있을까? 어떤 능력을 키워야지 훌륭한 창업가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게요. 첫 번째, 인간과의 소통 능력이에요. 이거는 왜 그랬냐면 컴퓨터가 못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가 다 잘해, 맞죠? 맞아요. 우리가 다 잘하는데 컴퓨터 못하는 게 인간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실이라든지 이 그 핸드폰에 비서 있잖아요. 네, 걔한테 맞아요.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만 자꾸 해요. 그러니까 인간과의 소통 능력은 떨어져요. 그러면 인간과의 소통 능력을 여러분들이 잘 살리면 사람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디지털 역량. 이거 뭐예요? 코딩. 프로그램이라든지 앱을 만들 수 있는, 아마 학교에서도 배우고 여러분들 중학교 들어가면 많이 배우실 거거든요. 맞아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창의성.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뭔가를 생각해낼 수 있는 창의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도전 정신. 남들이 이거 안 돼, 이거 뭐 되겠어 하더라도 난 하고야 말 거야. 맞아요. 누가 해봤어? 이런 거. 도전 정신을 가지고 도전하는 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요한 건 또 이거 협업 능력. 나 혼자만 잘났다고 되는 사회가 절대 아니에요.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죠. 그럼 친구가 잘하는 분야가 있다 그러면 친구와 같이 뭐 협업을 해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서 내가 대부분 그래서 보면 지금 큰 기업들이, 전 세계 기업들이 네. 동업자들이 많아요. 스티브 잡스도 동업자가 있었죠. 구글도 그렇죠, 그랬죠. 맞아요. 맞잖아. 페이스북도 그랬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협업을 하는 사람들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네. 오늘 수업 어땠어요, 여러분들? 너무 유익했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빨간색으로 딱딱딱딱 체크했던 부분들 있죠. 너무 재밌었대요, 선생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꿀잼. 너무 재밌었어요. 굿.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미래가 요구하는 기업가 정신까지도 잘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이걸 이제 나중에 퀴즈로 한번 할 겁니다. 우리 나중에 28일 날 퀴즈 쇼가 있죠. 그때 이제 우리 황동명 강사님께서 찝어주셨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수업을 잘 들었던 친구들은 그거를 콕 집어서 우리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을 나는 하고 싶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한 개 정도는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있을까요? 손 들어주면은 한번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네네.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 네, 그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네네. 퀴즈 쇼라는 걸 하게 될 건데 네네. 어떤 선생님의 수업 중에 어떻게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출제될 거다라는 팁 정도 아니면 하나 정도 예시 문제 정도. 쌤이 예시 문제를 한 2개 정도만 한번 드려볼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잘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애플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든다고 했어요. 네. 자, 선생님이 말하는 것 중에서 애플이 만들고 있지 않은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있지 않는 거. 애플이 만들고 있지 않은 거예요. 애플이 첫 번째 컴퓨터, 두 번째 세탁기, 세 번째 왜 핸드폰, 웃으세요? 아닙니다. 세 번째 네. 핸드폰, 네. 네 번째 아이패드. 뭘까요? 봐요. 수업 잘 들었잖아요. 네. 잘 들었네. 그렇죠. 예스. 좋아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가 중요한 거 네. 하나만 더, 두 딱 하나만 더 번째. 합니다.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이렇게 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번 안 합니다. 한 번만 합니다. 2번 안 합니다. 한 번 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 쌤은 그 방법으로 성공을 했어요. 와, 봐요. 질문 다 하지 않았는데 열심히 답변 들었구나. 올라오잖아요. 역시 최고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너무 잘 들어줘서 쌤도 너무 기분 좋고 오늘 하루가 상당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첫 시간 우리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열심히 재미있게 풀어주신 우리 황동명 강사님께 큰 박수를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첫 수업이 종료가 됐고요. 우리 수업 종료 후에는 아카데미 교육 만족도 조사가 바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 11시부터는 또 다른 2교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가시면 다시 11시에 만나기로 하고요. 또 13시 우리 1시부터는 우리 퀴즈쇼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해서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시간 잘 맞추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다 헤어지도록 할게요. 잠시 뒤에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빠이빠이.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2교시 수업 진행하게 된 이성이라고 합니다. 다들 부동산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까 1교시 수업할 때 네네. 막 그런 얘기 나와서 땅 얘기가 나오니까 학생들이 뭐 부동산, 뭐 건물주 이런 얘기 저 나오죠 지금 현준이. 아 건물주. 네, 아, 건물주 있네요.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하면 되나요? 네네, 그걸로 넘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중에는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퀴즈 문제에 대한 힌트들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많이 기울여서 들으시면 우리 나중에 문제에 대한 힌트를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열심히 강의를 경청하셔서 우리 이 시간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막 땅을 사고 싶다고 지금 난리네요. 지금 손지율 친구는 땅이 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김민재 친구는 영어로 뭔가를 써주셨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나중에 크면 건물을 사야 하니까. 좋습니다. 벌써부터 미래를 대비하고 있네요. 저는 여러분들 또래 사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이 얼만큼 중요하고 건물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돼서 조금 어린 여러분들 나이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관심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수업하게 될 내용은 이렇게 부동산이 뭔지, 그리고 땅과 건물, 그리고 입지라는 단어를 들어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입지가 어떤 건지는 나중에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드릴 텐데요. 빨간색은 나중에 퀴즈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큰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풍수지리 어떻게 알았어요? 풍수지리 어디서 들었어요? 현준이 어린이가 건물주가 될 수 있나요? 어린이가 건물주도 될 수 있습니다. 오. 입지 들어오다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오. 입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수지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풍수지리를 알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바람, 물, 땅, 뭔가 수맥. 아이들이 똑똑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똑똑하네요. 네. 부동산에 대한 빅데이터가 풍수지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의 위치나 부동산의 모양 혹은 건물의 위치나 모양에 따라서 그
그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살고가 오래 전부터 빅데이터로 쌓여 있던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게 같습니다. 미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가 쌓일 정도로 뭔가 구축이 됐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오래 됐죠. 어. 몇천 년 동안 쌓인 것들을 지금 저희가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죠. 건물을 빨리 사야 함 좋습니다. 일단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페이지 좀 넘겨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 네, 지금 PPT 화면들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자, 부동산, 건물, 주택이 좋지 않나, 뭐 강남에 빌딩을 강남 사야 된다, 주택. 서울로 가야 한다,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서울로 가야 할까요? 왜 서울로 가야 할까요? 서울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수도권. 수도권. 뭔가 부동산은 그럴 것 같아요. 많은 대도시. 사람들이 모이고 네. 이렇게 수요가 있어야 땅값이 오르듯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근처에 편의시설이 많으니까. 경제적으로 활발하니까. 오. 아마 여러분들도 부동산에 대한 감은 지금 경제 교육들을 많이 받고 있어서 부동산에 대한 감도 있는 것 같아요. 땅값이 빨리 오를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시골 땅이 좋다. 시골 나중에 뛸 수도 있다. 굉장히 멀리 보는 친구죠. 교육이 좋아서 신도시 여러 가지 나옵니다. PPT 조정이 안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오래된 주택가로 가자. 부동산 땅값이 한번 뜨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산에서도 충분히 고층 건물 살 수 있어요. 신도시는 낙후된 이제 개발이 안 됐던 지역을 계획적으로 만드는 걸 신도시라고 하죠. 아이파크, 부산은 재개발 여러 가지 나옵니다. 야, 재개발이라는 단어도 알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시 굉장히. 재생. 도시재생, 경복궁 똑똑하네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재건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건축이랑 재개발의 차이가 뭔지 아는 친구 있어요? 비슷한 단어라서 뉴스에 좀 자주 나오기는 합니다. 건축과 개발이니까 제 생각에는 네. 뭔가 건축은 있던 건축물을 없애고 네. 새로 세우는 것 같고 네. 개발은 뭔가 건물이 없는 뭐 황무지 같은 느낌의 어떤 도시를 세우는 듯한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조금 비슷하기는 한데요. 재개발은 다시 개발하는 것? 재건축은 새로 짓는 것. 거의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도로나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기반 시설을 짓고 건물을 만드는 것들을 재개발이라고 하고요.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들을 그 아파트의 주인분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지어 올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PPT 화면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정답이 공개되어 버렸네요. 다시 빨리 숨겨주세요. 못 본 것처럼 다시. 자, 못 본 것처럼 해주시고 다시 해주세요. 그 밑에 그림에는 나무도 있고요, 집도 있습니다, 건물들도 있고요, 구름도 있어요, 하늘도 있고. 여기서 부동산은 몇 개일까요? 막 빠르게 정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세 세 개죠. 개라고 하네요. 세 개죠. 힌트를 다들 잘 보신 것 같아요. 네. 볼게요. 세 가지인데요. 나무, 건물, 땅입니다. 땅은 조금 토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나무도 부동산에 포함이 되는데요. 모든 나무가 부동산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이제 특정한 조건이 있어요. 이 나무의 주인이 나다. 내가 이 나무의 주인이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고 나라에 이 나무가 내 거예요 라고 등록을 하면 그때는 이 나무도 부동산이 돼요. 그리고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도 부동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혹시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면 얼마 전에 LH 주택공사에서 투기를 많이 했었다는 맞아요, 맞아요.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이제 그 뉴스 내용에 나왔던 부분인데 이제 그 직원분들이 투기를 할 때 그 땅 농지를 사서 그 농지에 나무를 막 심어놨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땅의 가격을 올렸죠. 갑자기 확 올릴 수 있었던 게 나무도 등록을 하면 부동산처럼 취급을 받고 이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지었던 심었던 그런 겁니다. 맞죠? 이건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죠. 투기. 맞아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 물론 투기는 하면 안 되겠죠. 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집은 5평인데 땅은 1000평. 나 그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나무도 등록해서 땅값을 올립시다 라고 하는데 오늘 뭐 하나 배워가네요. 나무를 심어서 땅값을 올리는 것보다는 건물을 짓는 게 좀 더 크겠죠. 이제 단기간에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나무를 심었던 거고요. 이제 건물을 지어서 그걸 활용하는 게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땅을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땅을 사면 잡초는 안 돼요. 땅을 사놓으면 가격이 조금씩 계속 올라요.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야지 원하는 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면 땅이 어떻게 개발될 거다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다면 사서 금방 돈을 벌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부동산의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축물 및 잇목, 나무라고 하고요. 혹은 다른 것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다라고 합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주택, 빌딩 이것은 좀 이따가 나올 내용이에요. 일단 부동산의 개념은 이렇고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나무도 부동산의 일부 포함이 된다. 그렇지만 모든 나무가 부동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2번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좋습니다. 지붕도 등록합시다. 지붕은 건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붕은 따로 등록 안 하셔도 돼요. 이 부동산에도 건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들은 좋겠다. 땅 살 수도 있겠다. 있는데 이게 불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지금 LH 주택공사가 큰 일이 터진 이유도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불법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과 중요성인데요.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 밑에 식수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나요? 어떻게 굉장히 저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예리한 질문인데요. 나중에 나올 내용인데 땅 밑에 식수가 있으면 가격이 오릅니다. 3대 생산 요소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토지와 노동, 자본인데요. 사람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3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땅이고요. 이미 여기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다. 땅에 지하철이 있어도 오르나? 그 지하철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이제 지하철에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소음이나 진동이 느껴질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대신에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곳은 교통이 원활하고 움직이기가 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재다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을 통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부동산 자체를 만들기도 하는데 이 부동산을 사람들이 직접 쓰기도 해요.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에서 살아야 되죠. 주변 시설로 인해 가격이 오를 수 있나요? 이 지금 보내주신 내용들은
나중에 뒤에서 한번 제가 다 다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진도를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품인데요. 부동산은 그 가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상품이 돼요.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기준도 예 10분 거리에 있으면 돼요. 좋은 질문들.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 강사님이 진도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물어보는 걸 제가 뒤에 다 준비해 왔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로도 자산이 되기도 하고 그 자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알아볼 내용들입니다. 토지,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물론 이 세 가지가 끝은 아니에요. 공업용 부동산도 있고요. 그리고 종교시설, 문화시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중에서도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토지는 아까 식수 이야기를 한 친구가 있었죠. 네. 이제 그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땅값이 오르기도 한다 라는 거고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토지, 땅을 갖는다 라는 건 그 눈에 보이는 우리 발에 밟히는 이 땅만 갖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일정 부분 지하와 지상까지도 그 땅을 갖는 게 돼요. 그래서 그 내가 가진 땅 밑으로 지하철을 뚫는다 혹은 식수가 있다 라고 하면 가격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 땅을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된다 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제 그걸 두 글자로 지목이라고 하고요. 과수원으로 쓸지 농지로 쓸지 아니면 이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올릴지 등에 따라서 토지의 목적은 총 16가지 정도로 나뉘어져요. 굉장히 많죠. 네.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땅도 굉장히 어렵고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동산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눈으로 볼 수 없는 3차원 입체적인 공간이고요. 이제 그걸 법으로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익숙해지면 부동산에 대한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토지는 사람의 생활 구역에 따라 또 나뉘어져요. 이제 그래서 그 기준을 용도 구역이라는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용도 구역에 따라서 똑같은 땅, 똑같은 넓이의 땅에도 지을 수 있는 건물의 높이나 건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고층 무조건 다 올린다고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런 용도 구역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시골이나 농촌 가시면 땅은 굉장히 큰데 건물은 작은 경우가 있어요. 아까 땅은 1000평인데 집이 5평이다 라고 한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게 영향을 받습니다. 용도 구역에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서면 여러분들 가보셨죠? 네. 서면 같은 경우에는 상업구역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높이 넓게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용도 구역이라는 거는 누가 정하고 어떻게 뭐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법으로 정하는 아. 거죠. 센텀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도 공부를 하다 보면 신기하고 재밌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인데요. 이 주거용 부동산은 사람의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수도권인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나요?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수도권인지 아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요. 해변가에도 해변가를 살 수 있나요? 해변가를 그런 것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같아요. 그럼 저 말도 같은 말이겠죠. 계곡이나 강 등 물가를 자신이 살 수 있나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산에 살 수는 있는데 강이나 물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산이 뭐 강을 계곡이 물이 내려온다거나 그런 것들은 내 것이 되지만 네. 그것만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멸종위기 동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그 동물들이 나타나서 건물을 해하거나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저를 해하려고 한다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 집은 위험한 집이니까. 그리고 땅의 위치 중요합니다. 햇볕이 들어오는 정도나 뷰 이런 것들을 다 입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입지 때 나중에 입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때 나올 내용들이에요.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햇볕이 들어오는 정도나 뷰 때문에 집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남향이 더 높은 값에 팔리지 않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군요. 네. 주차장도 값이 되나요? 주차장이 없는 집과 있는 집의 가격은 다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마지막 아파트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글만 보면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이 건물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집에서 볼 수도 있고요. 밖을 한 번만 싹 둘러보면은 다 볼 수 있는 부동산들, 건물들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진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전세, 월세 좋은 이야기도 나오네요. 그 전세, 월세는 나중에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나올 거고요. 2021년에 주인 없는 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주인이 없는 땅은 아마 이제 없을 거예요. 이제라는 말은 그러면 그 전에는 있었을 적도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뭐 지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제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물어봤던 정서현 친구인가요? 네, 맞아요. 정서현 친구는 주인 없는 땅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방법이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네. 오. 그리고 저도 주의 깊게 들어야겠습니다.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PPT.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단 단독주택은 딱 봐도 아시겠죠? 저 건물을 가진 사람이나 저 건물에 살 수 있는 건 딱 한 세대, 한 세대 단독 이런 네. 말이군요. 혼자 살 수 있는 단독으로 저 집을 다 누릴 수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에 지구가 살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다가구주택인데요. 다가구주택은 생긴 게 단독주택이랑 비슷해요. 단독주택이랑 비슷한데 여러 명이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대신에 주소가 나뉘어지지 않아요. 아파트나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몇 호실, 몇 호라고 나뉘어지는데 다가구주택은 그렇게 주소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층수가 낮아요. 5층 혹은 5층보다 낮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다세대 주택에서는 주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호실을 나눌 수 있어요. 다가구 주택에는 집을 어떻게 구분하냐? 저도 궁금해요. 다가구 같은 주택은 주소를 같이 사용을 한다면은 네. 택배가 오면 어떻게 받아요? 그 문 앞이나 공통된 장소에 놓고요. 이상한 소리가 장소? 나나요? 이상한 어떤- 소리가 나나요? 어떤 소리가 나요? 누가 말하는 소리? 음소거 해제 부탁드립니다. 다들 음소거를 안 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음소거 돼 있는지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왓디뽀? 이제 없어질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인데요. 이 상업용 부동산은 주거용,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지는 부동산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혹은 영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상업 행위를 위해서 이제 짓거나 만드는 부동산이고요. 이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만약에 주거가 아닌데 네. 상업용인데 주거를 그러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제 오피스텔 들어보셨죠? 네네. 이 오피스텔이
그 업무용 공간, 오피스 그리고 호텔을 합친 이제 콩글리시라고 하죠. 예, 그럼 그런 거. 오피스텔도 상업용 건물에 속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오피스텔을 살 때나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업무용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근데 이제 직접 살고 있는 거주용인 게 이제 신고가 되거나 되면 이제 그때는 주거용에 대한 이 내용들을 좀 받죠. 제재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상업용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입니다. 이제 종류도 많고요. 이제 돈을 얼만큼 잘 벌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동산들은 이렇게 보시면 나와요. 업무 시설이나 음식점이나 상가 뭐 이런 것들이죠. 건물이나 땅을 사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건물은 사본 적이 있는데요. 땅은 사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건물을 사면 자동적으로 땅을 갖게 되기는 해요.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한 호실 그리고 그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땅의 일부분을 같이 사는 거예요. 일단은 그런 개념입니다. 부동산은. 뭔가 듣고 지금 벌써 깨달았어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제 쉽게 보는 거는 이렇게 업무 시설 저거를 그냥 사무실이라고 볼 수 일단은 아니에요. 뭔가 깨달았을 거예요. 건물 사는 게 좋나요? 땅을 사는 게 좋나요? 라고 하면 저는 건물을 사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도 주택은 있을 거예요. 주택은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들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아파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파트에 살면 불편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낯을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서 입주민들 보면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어요. 예,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저는 아파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 나중에 주택으로 좀 일단은 그렇습니다. 건물은 발전이 가능하지 않나요? 저게 어떤 말이죠? 땅보다 뭔가 나중에 값이 오르지 않나 뭐 이런 뜻일까요? 발전이 가능하다. 공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공원은 대부분 국립공원,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고요. 부동산 사기가 많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수업을 나중에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대부분의 내용이 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은 부동산 사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소송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저건 너무 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다시 우리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따 잠들 거예요. 그래서 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음식점, 뭐 상가 이런 것들 장사를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십시오.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물어봤던 입지인데요. 그 입지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선택하는 장소인데요. 부동산을 하면 집을 많이 사놔야 하나요? 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요. 집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아파트 6채. 아파트 6채. 굉장히 많네요. 그분은 세금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요. 세금을 많이 낼 거예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금액에 돈에 비례해서 세금을 엄청 많이 냅니다. 학교는 살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학교를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는 살 수가 없어요. 대신에 폐교된 학교는 일정한 증명이나 증빙을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와 없는 아파트는 가격 차이가 나고요. 서장훈 세금 굉장히 많이 내실 거예요. 서장훈 씨는 굉장히 비싼 건물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 부동산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실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 값 올라도 세금 때문에 애매하죠. 여러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압니까? 세금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않는데 세금에 관심이 관심이 많네요. 많네요, 진짜. 집안 구조에 의해 집값이 변동할 수도 있습니다. 음, 뭐 예 그래요. 서장훈 씨도 이익이 많겠죠. 서장훈 씨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이십니다. 예 그래요. 이제 입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건물 집과 관련된 입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가야동에 있는 동의대학교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있는 동의대학교이고요. 그 위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세금 내는 양이 많나요? 건물로 인해 버는 수익이 많나요? 버는 수익보다 세금으로 더 많이 내야 된다면은 그 일은 안 하게 되겠죠. 그리고 벽지가 망가지면 값이 달라지냐? 라는 질문인데 벽지가 망가지면 그냥 벽지를 다시 하지 벽지가 망가졌다고 건물을 팔진 않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대학교 주변에 원룸이 많은 이유 수요가 있으니까 많이 있겠죠? 맞죠? 학생들이 많으니까. 이제 저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집이 멀거나 잠깐 살 수 있다도 맞는 것 같은데요. 자취를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요. 이제 자취하는 사람들은 학교와 가까운 곳을 찾기 때문에 대학교 주변에는 원룸 건물들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떤 것들이 많을까요? 아까 상업시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뭔가 그런 1인 가구들을 위한 그런 상업시설도 같이 생기지 않을까요? 맞죠. 음식점이나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편의시설이 많으면 집값은 당연히 당연히 오를 것 오르죠. 같아요. 그 집에 그 집 근처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가격은 오릅니다. 대표적인 게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은 여러분들 집 근처죠. 지하철역 따라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역세권. 맞죠? 역세권이라고 바로 네.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올라갑니다. 맞죠? 건물주가 마음대로 집값을 올릴 수 있나요? 있습니다. 팔 때 이렇게 높은 값에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건물 그렇죠. 이제 건물을 팔 때 자기가 높게 비싸게 팔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비싸게 팔면 되고요. 뭐 급해서 빨리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싸게 팔 수 있습니다. 내진 설계에 따라 집값이 달라지나요? 내진 설계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내진 설계를 하게 되면 처음에 건물을 지어 올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비싸지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아파트는 비싸져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물이 험한 곳에 있어도 값이 달라지나요? 이 험한 곳이라고 하는 게 뭐 생활이 힘들다 아니면은 가기가 어렵다 라는 거라면 가격이 충분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 집에 가기 위해서 교통편이나 이동수단이 어려우면 그 집을 찾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설계하는 회사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나요? 저 약간 브랜딩 달라집니다. 회사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예, 질문의 달라지네요. 의도가. 네. 네. 이제 좀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아파트의 이름들이라면 예, 시작부터 가격이 비싸지고요. 날씨의 영향은 안 받습니다. 예, 정답은 저기 나와 있고요. 지하철이 이동 수단이니까 편하기 위해서 아파트가 많은 것 같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인구 때문에 집값이 폭락할 수 있나요? 폭락할 수 있습니다. 그 아파트나 부동산은 그 해당하는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동산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겠죠. 부동산 아파트 값이 한번 그때 너무 올랐나요? 언제를 말하는 건가요? 갑자기 부동산이 급등하는 경우 뭐 네. 그런 혹시 급등에도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일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제가 수업 시간 마지막에 조금 안 좋다라기보다는 그 여러분들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부동산 가격이 움직였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걸 설명하면서 잠깐 해드릴게요.
부동산 정책. 잠깐만요. 집값이 코로나 때문에 올라갔나요? 아니요, 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19 때문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네. 방음이 잘 되면 값이 올라가나요? 방음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방음이 잘 된다고 가격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 일단 수업 진행할게요. 네. 지하철 노선 따라서 부동산이 많은 이유는 아까 정확하게 나왔었죠. 교통수단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저 아파트 주변에는 부동산이 많다라는 거였고요.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넘어갔나요? 아니요, 안 넘어. 넘어갔습니다. 같은 아파트 그리고 같은 넓이의 부동산인데도 값이 달라지는 이유인데요. 이 전입니다. 자, 같은 아파트에 같은 평수인데 가격이 달라요. 제가 어,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놨는데 가격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마우스 있는 그쪽에 두 번째 칸을 보시면 뷰하고 좀 비슷한데요. 아파트의 층수에 따라 다릅니다. 음, 지금 더 낮은 가격의 부동산은 낮은 층, 저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비싼 층은 아마 중층, 중간 정도에 있는 층수다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낮은 층, 1층 같은 경우에는 뷰가 없잖아요. 1층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밖에서 집 안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조금 안 된다, 불편하다 라는 생각이 있고요. 중간 정도의 층이 되면 한 7층, 8층에서 15층 정도?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굉장히 시끄럽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1층 혹은 낮은 층에서는 아파트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는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해요. 그리고 너무 높이 올라가 버리면 불편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1층이랑 15층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지금 여기서도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죠. 그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층. 1.5층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생활 보호는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증여 거래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질문이 되게 많아서 이제 강사님이 이제 다 채팅창을 읽어주시면서 하셔서 우리 진행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질문은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해드리거나 질문을 해주세요 할 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아파트의 방향도 중요할까인데요. 중요하죠. 그리고 이 아파트 방향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다르다, 가격의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저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남쪽이 좋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우리 해를 싫어하는 사람도 그렇죠.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해를 싫어해서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완전 남양 좋아하는데. 그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이제 거기서 보시면은 생각할 수 있는데 커튼 설치하세요. 해놨습니다. 그 해가 동쪽에서 뜰 때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부동산이면 해가 뜰 때는 굉장히 많이 햇볕이 들어오겠죠. 근데 딱 12시가 지나면 정오가 지나면 아파트 바로 위쪽에 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햇볕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단점이 있고요. 강할 때는 햇볕이 셀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쪽도 마찬가지예요. 동쪽에서 떠서 점심 때까지는 햇볕이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햇볕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남쪽을 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해가 이게 남쪽 보고 있는 아파트예요. 해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고르게 햇볕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조량이 굉장히 풍부하다,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북쪽을 보고 있으면 햇볕을 아예 등지고 있어요. 그래서 햇볕이 잘 안 들어온다. 일조량이 굉장히 적다. 그래서 사람들이 빨래를 하고 나면 북쪽을 보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빨래가 잘 안 마르기도 해요. 이제 이런 불편함도 있다라는 거고요. 일조권을 뺏긴다면 보상. 대부분 남쪽을 좋아해요. 대부분 남쪽을 좋아합니다. 햇볕이 많이 들어와야지 일단 집이 밝아요. 집이 밝고 이제 곰팡이나 안 좋은 것들이 집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남쪽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결론적으로 방향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라는 거고요. 이제는 상업용 부동산의 입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서면에 있는 드러그스토어 올리브영의 위치인데요. 이 건물들, 이 매장들의 차이점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이 지도만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조금 어렵긴 한데 지하철 근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대로? 아닌가? 대로변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건물 모서리예요. 아, 각지. 네, 이 건물의 모서리에 있습니다. 아, 건물이란다. 길에 모이는 모서리. 여기에 있어요. 일단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는 사실인데요. 대로변에 있으면 그 큰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이 건물, 이 가게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많이 돼요. 그리고 큰 길에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약속을 잡게 되면 어떤 건물 앞에서 보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자체가 유명해질 수 있고요. 유명해지면 물건을 사야 될 때 그 건물에 바로바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거고요. 모서리에 있으면 손해인가요? 이득인가요? 라고 하는데요. 모서리에 있으면 길 두 가지 방향이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서리에 있으면 결론적으로 이득입니다. 그래서 모서리에 있는 건물들을 잘 보시면 좀 유명한 프랜차이즈들이 많을 거예요. 나이키라든가 아디다스라든가 끼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양쪽 네. 이쪽에서도 보이고 이쪽에서도 보이고 이렇게. 또 뭐가 있지? 베스킨라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모서리에 있는 가게는 다른 건물들보다 비싸요. 비쌉니다. 아주 비싸요. 그리고 4차로 근처에 있는 가게들도 비쌉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산다고 해서 가격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올리브영이 지금 많아 보이는데 올리브영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중심적인 상업시설 근처에만 있어요. 이게 부산의 중심은 거의 서면이나 아니면은 학교 근처, 대학교 근처. 어떻게 보면 조금 발달한 상권에만 저 올리브영이 들어갑니다. 되게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이거 스타벅스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아서 스타벅스가 서면에 한 12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벅스는 뺐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내용은 모서리 부분이 더 넓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싸기 때문에 좁은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유동인구인데요. 상업용 부동산에서는 꼭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그렇죠. 사람이 일단 많이 와야지 좋은 부동산일 텐데 그러려면은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다녀야 되는 거니까, 그죠? 네, 유동인구 산이 있어도 달라지나요? 근데 넘어갈게요. 안 달라집니다. 유동인구는 일정한 시간 동안 그 도로, 그 장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 일정한 시간 동안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해당하는 그 건물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영업이 잘 되게 되겠죠. 물론 이 유동인구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유동인구 중에서도 고속도로는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요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안 받을게요. 유동인구에서 더 중요한 건 유동인구 중에서 가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파악할 때 대출이 있는 임대사업자 대출 이야기 안 할게요. 유동인구는 일정 시간 동안 그 지역, 그 건물 앞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그 건물 앞을 돌아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건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파악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한 명 한 명 갈 때마다 체크하면 됩니다. 저게 상당한 수작업의 결과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나와 있는 이것도 다 사람이 다 일일이 체크를 한 결과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하나 다 체크한 거예요. 지금은 저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아마 크게 줄어들진 않았을 거예요. 유동인구도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재건축과 리모델링, 건물을 처음부터 짓는 게 더 비싸겠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인데요. 시간이 모자라네. 투자인데요. 부동산에는 크게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네 글자로 직접 투자, 간접 투자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서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페이지만 넘겨주십시오. 직접 투자에는 간단하게 임대업이 있는데요. 임대업은 내가 가진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가로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주고 돈을 버는 형식이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월세, 하나는 전세입니다. 빌려주는 돈을 매달 지불하게 되면 월세이고요. 한 번에 큰 돈을 내고 나갈 때까지 계약이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걸 전세라고 해요. 이제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직접적인 그 거래를 하고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투자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 글씨죠. 중요합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접 투자인데요. 리츠라고 해요. 이 리츠는 영어 단어를 줄여서 표현한 거고요. 간접 투자 방식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전세는 몇 년 살고 나가야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리츠인데요. 이 리츠는 금융 투자 상품이에요. 금융 상품인데 보시면 부동산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이에요. 맞아요. 펀드입니다. 펀드의 일종이에요. 부동산이나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혹은 자본에 투자를 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나 운영하는 부동산 전문가에게 맡기는,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간접 투자 방식에 속해요. 그럼 펀드 형식이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나요? 지분으로 제가 받는 것처럼 되죠. 이 리츠의 장점도 있습니다. 이 리츠를 하게 되면 부동산을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은 비싸기 때문에 파는 게 어렵거든요. 파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요 리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언제든 사고 팔기가 쉽습니다. 용이해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 혹은 주거용 부동산인데요. 무주택자면은 청약에 유리합니다. 그 부동산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구매를 할 때 혹은 투자를 할 때 대출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간단한 예시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이야기했었죠. 이제 지렛대 하나 있고 그 밑에 될 수 있는 거 하나만 있으면 나는 지구도 들어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투자를 할 때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서 이제 내가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어요. 이제 그거를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데요. 간단한 예시는 밑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비 효과랑은 좀 달라요. 지렛대 효과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빨간 나중에. 글씨네요. 네, 빨간 글씨입니다. 집 2채 이상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대출을 해서 좋은 아파트를 사는 게 낫나요? 대출을 안 하고 싼 아파트를 사는 게 낫나요? 이 판단은 직접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빚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빚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에는. 그리고 다음, 그렇다고 무턱대고 돈을 많이 빌려서 투자할 수는 없어요. 보시면 이상한 영어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들은 부동산을 많은 돈을 빌려서 사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놓은,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구축 25평, 신축 25평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부동산을 필요로 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있죠. 의식주, 그 중에서 하나인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을 쉽게 살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대출을 잘 내주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부동산을 쉽게 살 수 있도록 대출을 많이 늘려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너도 나도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계속 거래를 하고 가격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네요. 갑자기 이 정도 사람들이 많이 샀으니까 이제 대출을 못하게 막아야지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실제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요. 실제로 어느 순간, 맞아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부동산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망했어요. 사람도 망하고요. 이제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도 망했어요. 은행이 망하면 그 은행과 거래하던 기업도 망하고요. 기업이 망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겠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돈을 벌 수 없게 되고요. 물건을 살 수 없게 되고 가게도 망하게 돼요. 다 같이 망하는 그런 경우가 2007년에 있었습니다. 저기서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끝난 게 아니고요. 맞아요. 나라도 망하겠네 라고 하는데 그 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그때 미국이랑 관련돼 있던 미국과 굉장히 친한 나라들은 다 같이 망할 뻔했어요. 굉장히 큰 일이 있었습니다. 무역이랑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투기를 하면 안 된다, 혹은 지나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유가 저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맞아요, 나비 효과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부동산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지 마세요 라고 말리는 게 저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말리는 거예요. 투기의 정확한 뜻, 이제 투기라고 하면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간과 시세 차익, 요 2가지 단어, 키워드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10분 정도 이제 수업이 남아 있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네. 그 부동산,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부동산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것도 이야기하면 굉장히 또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은데, 가상화폐 들어봤어요? 그렇죠. 가상화폐 졸라맨 아니에요. 가상화폐, 코인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가상화폐처럼 가상의 부동산도 나왔어요.
지금 사이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어스2. 잠시만요. 제가 공유 해지를 한번 보면 될게요. 예.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인데요. 어스2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두 번째 지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어스2에서는 지금 현실의 지구를 인터넷으로 본따서 만들었어요. 여기서 부동산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투자를 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지금 처음보다 가격이 조금 많이 오른 상태예요. 여기 체크 잇 아웃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여기 아닌 것 같습니다. 잘못 눌러서 제 광고로 갔네요. 그 위에 보시면 이 부동산들의 시세예요. 이게 처음보다 가격이 계속 뛰고 있고요. 이런 가상현실 세계를 이제 쉽게 뭐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이게 이 기술이 그냥 지금 이 일상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진이 실제 그 부동산 사진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살 수 있어요. 살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이 부동산의 앞으로 변화되는 방향을 알기 위해서도 여러분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금융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진다. 저는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는 아직 이 가상화폐를 사용하기에는 사용하는 곳이 많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이 투기의 수단으로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업을 마무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오늘 이 2차시 수업도 듣고 난 이후에 이 2차시 선생님 수업에 대한 또 문제를 풀게 될 건데 선생님 혹시 아이들한테 선생님 수업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거다 하는 그런 예상 질문이 있다면 뭐 하나 좀 예를 들어주면 한 두 가지 정도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를 아이들을 살짝 테스트 문제를 한번 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간단한 것들인데요. 저는 OX 퀴즈도 몇 개 냈고요. 그리고 이제 객관식이죠.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씩 냈는데요. 하나 한번 내볼게요. 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투자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자본을 빌려 내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땡땡땡 효과라고 한다. 오, 맞나요? 바로 나오네요. 열심히 잘 들었네요, 여러분들. 고마워요.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 힌트 나갑니다. 두 번째. 땅의 목적에 따라서 땡땡으로 구분한다. 어떤 답이 나올까요? 땡땡으로 구분한다. 오, 목적에 따라서 지목일까요? 입지일까요? 이거는 조금 갈리긴 하네요. 정답은 지목이었습니다. 한자 아는 친구들은 바로 알 텐데요. 땅 지자의 목적 목입니다. 그래서 지목, 땅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힌트가 우리 친구들한테 아주 큰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건물주가 선호 직업이라 건물주, 부동산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이 수업 함께 해주신 우리 이성 강사님께 우리 인사하면서 이 수업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맛보기 한 거 이제 기억 잘 하시고요. 우리 이 수업 끝나고 우리 1시부터는 퀴즈쇼 접수가 시작이 될 거고요.
또한 수업 종료 후에는 아카데미 교육 만족도 조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강사님과 우리 인사 나누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수업 감사한데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요, 여러분 8월 17일 우리 다시 6시, 7시 이렇게 3, 4교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때 다시 우리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초대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 봬요.